11번 부패 방지 대책. 이건 진짜 문제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 뭐 기존 문제랑 너무 똑같은데요. 사회적 규제 완화.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옛날에 뭐 이런 문제 기출문제 넣어놓은 거 있죠. 그것도 제가 그래도 반복되긴 하니까 외워두라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이 된 것 같아. 반복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성의 없게 반복했죠. 조금 문장으로라도 좀 더 이제 하지. 규제 완화시켜야 됩니다. 요거 뭐죠? 사회적 규제를 완화시켜야 관료의 재량권이 감소합니다. 자, 규제가 강하면 관료들의 권한이 커져요. 내가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혹은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로비 자금 받고 뭐 금지 풀어주고 막 이럴 수도 있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규제를 완화시키면 관료들의 재량권이 작아지고 부패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죠? 권한이 작을수록 뭐 부패할 수가 없겠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방지 대책이에요. 그다음에 12번 거시조직이론. 거시조직이론 맨날 나오는 것보다 결정론과 임의론의 구분. 자, 2, 3, 4번은 역시 또 결정론과 임의론의 구분. 자, 다 같이 자원우전 이론은 임의론. 임의론이면은 환경의 피동적 땡,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뭐? 결정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괜찮죠. 3번 정답. 조직군 생태학 이론 뭐? 결정론이 가장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조직의 주도적 선택 없죠. 조직은 피동적이에요. 2번, 4번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답 나왔잖아요. 참고만 해주시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이 여러 개가 모이면 공동체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내부의 뭐 생산성 증가 뭐 이런 논리예요? 아니면은 외부 조직들하고의 연계 이런 논리예요? 외부 조직이죠. 외부 조직. 내적 논리라기보다는 조직 외부 조직과의 협력 관계, 공동체 형성 관계. 뭐 이름에 있네, 이름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적합한 조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4번.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 환경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환경에 달려있다. 뭐 여기에 똑같은 거 있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환경을 바꾸는 조직이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 이건 임의론이죠? 자원을 환경에 의존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정론 같은데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 의존성을 줄이고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려는 게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피동적 존재 여기 틀리죠. 이거는 이 전제 조건이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없다. 자원을 환경에 의존한다. 여기 맞아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굉장히 결정론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 문제. 낚시로 엄청 낸다라고 그랬죠. 근데 낚시당하지 않으려면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이다. 결론을 외워둬야 된다. 임의론이면 틀렸죠. 13번 직무평가. 자, 이것도 뭐 맨날 나오던 문제인데 그나마 이건 좀 길게 냈어. 그나마 좀 성의 있게 냈네요. 자, 일단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비교합니다. 포괄적으로 비교하죠. 비계량적 방법이에요.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합니다. 표를 사용하진 않아요. 직접 비교합니다. 직접 비교. 요게 이제 비계량적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요거는 미리 나눠준 등급 기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분류법은 각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감의 수준 등을 판정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 요게 이제 등급표가 나오는 거죠. 표를 사용합니다. 뭐 계량적, 비계량적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으면 뭐 상관없죠. 이 표 사용한다. 이 자체로 맞잖아요. 그렇죠? 점수법은 각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 요소별로 비교하는 거는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출제도가 아니고 계량적 방법 맞니? 맞죠? 계량적 방법 맞습니다. 요소 비교법도 뭐 계량적 방법이죠. 그래서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계량적 방법, 질적이 아니라 양적인 방법. 계량적이 양적이잖아요. 양적. 질적 아니죠. 그래서 점수법, 요소 비교법은 둘 다 계량적인 방법이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참고로 요소비교법은 표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기준직무라는 것을 선정해서 비교하게 되겠고요. 점수법은 표를 사용하죠. 여기서는 뭐 출제도는 아닌데 어쨌든 됐고, 자, 뭐 많죠. 계량적인 방법을 고르시오. 점수법, 요소비교법, 서열법과 분류법이 비계량적인 거. 이 문제 외에도 이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로 딸려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나왔었고, 신공공 서비스론. 여기서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일단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한다. 뭐 이게 틀리게 똑같이 나왔었죠. 이건 직접 민주주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직접적인 책임이에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뭐 선출된 정치 지도자는 대의민주주의적인 책임성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걸 행정이 집행한다.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틀린 선지 리을 미음. 이건 신공공관리론이죠.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신공공관리론 내용 나오면 틀린다라고 그랬어요. 민간기관을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 유인체계, 뭐 민간기관 유인체계. 여기서는 뭐 비영리기구 들어가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민간이 중요한 거예요. 민간. 신공관리론 땡.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신공관리론이죠. 땡. 자, 미음하고 대비되는 게 디귿인데요. 신공서비스론은 이렇게 분권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요. 리더십도 공유해요.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그러니까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과 협동한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관료들은 무작정 재량권만 부여하는 이 신공관리론의 그 기업가적 재량권이라고 하잖아요. 재량권 줄 테니까 성과 가져와. 이런 것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 무작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해요?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제약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시민에게 꼭 봉사해야 된다. 그게 관료의 역할이야. 그리고 마지막 비읍. 공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 요게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다수가 지지했으니까 대표가 되고 대표들끼리도 또 다수결에 의해서 또 공익을 결정하죠. 그럼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의된 단일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신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들끼리 담론을 합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담론을 통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해내면 그게 공익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다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만. 또 뭐 주문제집에 다 있죠. 신공서비스론, 책임성 확보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 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신공서비스론,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에요. 정치적으로 정해진 단일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 가격 메커니즘, 경쟁의 원리, 신공관리 나오면 틀리고요. 그다음에 내외적으로 공유된, 자, 외가 있잖아요. 외부, 시민들까지도 공유하는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가 바람직하고 분권화된 조직 구조 틀리고. 15번,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 과정 옳지 않은 것은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보완하려고 했으나 뭐 실적주의 보완도 뭐 되는 논리가 있죠. 근데 실적주의를 훼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성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대표 관료제는 뭘로 뽑아요? 출신 배경으로 뽑죠? 사회의 인적 구성 비율을 관료제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관료들이 자기 출신 집단을 대변하게 되면 뭐가 달성된다?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 달성된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출신 배경을 뽑았어요. 실적주의가 훼손되고 전문성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할당제를 시행하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뭐 기본적인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할당제를 하죠. 할당제. 그러면 이제 시험을 더 잘 봤어. 능력이 더 뛰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죠. 할당 비율에 안 맞아서. 그런 역차별도 초래해서 사회 분열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왜 이게 또 설명하면서도 재미없다고 하십니까? 뭐 너무 똑같거든.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죠? 이렇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없게 되게끔 공부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풀게끔 공부하세요. 그러면 금방 붙어요. 재미없게 금방 붙는 게 낫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주민자치와 구별된 단체자치. 이것도 좀 성의 없는 문제였는데요. 뭐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맞고 법률적 차원의 자치.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차원. 이게 좀 본질적이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치를 이루는 정치적 차원. 뭐 이게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곤란했을 텐데 선생님 주민자치도 지방분권, 뭐 단체자치도 지방분권 아니에요? 맞는데 굳이 나누면 단체자치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념이라면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단체자치,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뭐 요딴 식으로 냅니다.
지방분권 둘 다 지방분권이긴 하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면 뭐 어쩌겠어. 문제에 맞춰야지 뭐. 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죠.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의 이념,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 이 기출문제 회독한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맨날 보던 거니까. 근데 기출문제집을 회독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 엄격하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아요. 위임사무가 거의 없죠. 단체자치는 위임사무가 많아요. 그래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합니다.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법제적 요소인 게 단체자치예요. 법률적 요소. 근데 내용적 본질적 요소.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에 의한, 주민이 직접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가 정하는 이런 정치적인 요소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표현은 내용적 본질적, 그다음에 정치적 차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 법률적과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4번 고를 수 있겠죠? 됐고, 그다음에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사바티어도 한 2개 있죠. 그 중에서 내용 보니까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정책 하위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일단 신념 체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지 연합을 형성해요. 상향식으로 지지 연합을 형성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들이 경쟁하는 체제가 정책 하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경쟁 체제, 그 하위 시스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하향식 변수를 결합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향식 접근이라는 것은 하향식 변수를 결합한다는 소리인데 요거는 뭐 거시적인 변수, 사회 문화적인 변수, 법적인 변수, 경제적인 변수.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있고 경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시적, 하향적인 변수를 도입한다 라고 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고요? 뭐 여기 똑같은 거 있는데?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상향식 분석 단위를 채택해요. 바뀌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상향식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요.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변수를 결합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변수. 여기는 분석 단위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은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어본 거예요? 지지연합 상향식으로 형성, 그들이 정책 하위 시스템 구성, 여기까지는 끝났고 여기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향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 있었으니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바티어는 정책 집행 모형으로 나오지만 정책 변동 모형으로 나오고 정책 집행보다도 변동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번 띡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한 결과를 학습해서 여러 지지연합이 학습해서 다시 또 환류시키고 정책이 변합니다. 또 학습해서 또 변하고 학습해서 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인 정책 변동을 연구했죠. 한 번이 아니라. 그다음에 18번 인사행정 관련하여 뭐 이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 다 있네요.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한 것은 계급제. 그렇죠. 계급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봤으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탄력적이죠. 근데 직위분리제는 하나밖에 못해요. 남의 거 몰라. 도와줄 수가 없어.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안 됩니다. 역관주의,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거죠.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왜 이유를 까먹어도 그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로 관료를 뽑아. 그 집권 정당의 관료를 뽑죠. 그러면 뽑을 수도 있지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관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정한 것을 말 잘 듣는 관료가 그대로 실현하죠. 정책 과정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점에서 민주적이다.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죠. 물론 현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소리예요. 그 이전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소수의 기득권층이 지들끼리 파벌을 형성해서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 근데 그걸 해체시키고 지들끼리 해먹는 걸 해체시키고 공직을 개방하고 국민의 대표의 말을 잘 듣는 관료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등장하는데 엽관주의는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요.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 보장하고 뭐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이제 정치인들이 못 건드려.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대신에 인사행정이 획일화돼요. 그죠? 그러니까 뽑을 때 이제 정치인들이 뭐 유연하게 자기들 정책에 맞춰서 충성도에 따라 뽑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뽑아야 돼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뽑죠. 그럼 그 시험 잘 보는 사람은 뭐 특징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해야 점수 빨리 나오는데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매번 비슷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 개성은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합격하려면 오로지 시험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개성은 시험에서 안 알아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비슷한 사람들이 합격한다. 인사행정이 소극화되고 형식화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주죠. 그러면 평생 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인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계급제, 폐쇄형 충원, 일반행정가주의, 강력한 신분보장이 되겠죠.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그냥 뭐 옛날 문제 비교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뭐 거의 똑같죠. 계급제. 엽관주의는 정치적 임용, 충성도, 공헌도로 임용하는 겁니다.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는 아니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너무 똑같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 소극화 형식화. 이제 문장 좀 바꿔서 내지 너무 똑같다. 직업공무원제는 개방충원 아니고 전문가주의 아니고 이것도 뭐 너무 똑같네. 뭐 이렇게 이게 좀 변형이라도 좀 할 것이지 뭐 이래 다 똑같아. 그래서 네 가지랑 다 똑같은 것들 골라놨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개 다. 그 다음에 19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관리제도, 사후적인 관리제도 이거 구분 요령 가르쳐줬었죠? 집행하기 전에 관리하면 사전, 집행 완료 후에 관리하면 사후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 전에 하는 거 계획, 심사, 뭐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집행 전이겠죠.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산 계획이잖아요. 계획. 성인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는 결산을 하겠죠. 물론 이제 성인지 예산제도 하면은 그 과정을 다 포함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계획, 심사, 예산 이런 단어들로 골라내 주시면 되겠고 감사는 결과가 있어야 감사를 하든 말든 하지. 뭐 감사 외에도 평가, 조사,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하지. 그다음에 재정 공시 아니 결과가 있어야 공시를 하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뭘 공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사전, 당연히 사후에 해당되는 용어로 골라내 주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에도 이런 문제 있고 요령을 계속 가르쳐 줬었죠. 이거는 사후적 고르라고 했는데 계획 사전이라고 그랬죠. 심사 사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전에 승인을 해주죠. 할지 말지. 근데 뭐 분석한다 이러려면은 결과물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사후. 네, 마지막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리더십 이론 가르쳐 줄 때마다 행태론과 상황론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 서로 바꾸면 틀린다. 요거 대비하세요. 맨날 말해주는데 또 나왔네. 자, 블레이크 하머튼의 관리 그리드. 그리드는 유형도죠. 유형도 원어 보면은 살짝 그리드라고 적혀 있어. 근데 뭐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드가 뭐야? 모른다 하더라도 블레이크와 머튼 이름만 봐도 나오죠? 행태론 틀렸고요. 피들러, 허시와 블랜차드, 하우스. 에반스는 하우스랑 친구예요. 친구. 뭐 몰라도 돼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다음에 하나 배우는 게 커와 점이어의 리더십 대체문 접근법. 이렇게 상황론 4가지 우리 항상 외우고 있죠? 됐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연구 중 그 성격이 다른 거. 이번에는 행태론, 상황론이에요. 러시아 블랜차드, 상황론. 블레이크와 머튼, 관리 유형도에 그리드라고 적혀 있죠? 관리 유형도, 행태론. 뭐 이런 문제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제가 맨날 대비를 시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단 한 문제 빼고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수성 훈련이라는 주제 자체는 B급이기는 해요. 감수성 훈련은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챙겨두라고 제가 B급을 달아놨지만 어쨌든 좀 문제 자체는 좀 구리다. 자, 그래서 우리 대충 낸 서울시 7급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실제 시험 친 분들은 진짜 정말 서울 7급과 관련하여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뭐 나보다 훨씬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95점 100점이 나오는 나는 오히려 실수했어. 시간이 부족해 실수했어. 95점 나왔는데
대충 공부 별로 안 하는 사람도 100점 맞고 이런 시험이라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어야지. 변별력이 있어야지. 이딴 식으로 내면은 뭐 할 맛이 안 나지. 열심히 할 맛이 안 나지. 운 좋은 사람 합격하게. 뭐 시험에 운이라는 게 없진 않아요. 있어요. 운은 있어. 이것도 운이지 뭐. 운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이 따르는 사람, 쉽게 나왔을 때 그래도 95점, 100점 맞은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100점, 덜 열심히 한 사람도 100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 조합이었고, 내년에는 다 통합되니까요. 내년에는 뭐 이럴 일 없겠죠. 지방직 7급 수준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서울시 7급이 목표이다. 그러면 요거 말고 지방직 7급, 올해 지방직 7급 기출문제 제가 해설해 놓은 거 그걸 확인하면서 공부 방향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태까지 그 공부 많이 안 했었고 이제 서울 7급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행정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갓 이론 강의 들은 정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 다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또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 안 한 분들은 꼭 요 방향성 확인하시고 방향성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